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편안한 설 연휴 보내셨습니까? 아마 그 어떤 명절 특선 영화보다도 더 짜릿한 올림픽 경기들 보면서 풍성한 명절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어젯밤 열린 이상화 선수의 레이스가 특히 그랬죠.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에 막혀서 3연속 금메달은 실패했습니다만 경기가 끝난 뒤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 모습에서 진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가, 진정한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도 올림픽의 감동은 이어질 테지만 정치권의 답답함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원랜드 특혜 채용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때문에 국회가 멈춰버린 지 벌써 열흘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도 함께 멈췄습니다. 오늘이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죠. 얼어서 멈춰버린 국회도 이제 그만 풀리기를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일상으로 돌아온 첫 월요일 첫 포인트 뭡니까? 네, 전설을 입증한 빙상 여제입니다. 이상화 선수 잘 달렸어요. 여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 근데 금메달은 못 땄습니다만 못지않은 은메달 따낸 거죠. 네, 금메달을 차지한 일본 고다이라 나오 선수와의 시간 대결이었는데요. 예. 100m까지의 기록은 오히려 이상화가 더 빨랐습니다. 예. 하지만 막판 레이스에서 뒤지면서 0.39초 차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러니까 초반에 스피드가 너무 나면서 네. 코너 돌 때 그 스피드를 주체 못하는 바람에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삐걱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상화 선수는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2연패를 했는데요. 예. 이후 중압감과 무릎 부상 등으로 은퇴를 고려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제의 경기 결과로 여전한 정상급 실력을 과시하고 예. 됐습니다. 4년 후 베이징 올림픽까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상화 선수는 지금 모르겠다. 올림픽이 끝났으니 일단은 쉬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경기다, 은퇴 경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은퇴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아직 선언하지는 거죠?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금메달 딴 고다이라 선수가 이상화 선수 울고 있는데 다가가가지고 꼭 안아주면서 난 여전히 널 존경해, 잘했어라고 말해줬다는 그 장면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다른 감동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요? 영화 국가대표 아시죠? 그 예. 국가대표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남자 스키점프 대표팀이 출전하거든요. 스키점프 오늘이군요. 네, 특히 막판까지 단체전 선수 구성이 안 돼서 애를 많이 태웠는데 다행히 국제스키연맹 등으로부터 구제를 받았다고 하네요. 예, 오늘 스키점프도 여러분 크게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우리 철강에 떨어진 미국의 관세 폭탄입니다. 연휴 동안 나온 큰 뉴스인데 좀 묻혔어요. 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 우리 철강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대상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모두 12개국인데요. 예. 이들 나라의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53%. 네. 그러니까 과도한 철강 수입이 미국 경제 약화 또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철강을 수출한 나라 가운데 전통적인 우방은 이번 관세 대상 12개국에 거의 들지 않았고요. 유독 한국만 포함됐다는 사실이 우려되는 대목이죠. 12개 나라는 빼줬는데 왜 우리만 넣었느냐 네. 이거죠. 앞서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 또 태양광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까지 발동하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그 측면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예. 철강 제품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실제 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걱정이네요. 예,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이윤택의 뒤늦은 공개 사과입니다. 예, 연극계에 퍼진 미투 운동 속에 정말 대연출가 이윤택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이윤택 감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 폭로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예, 있었죠. 예. 이 감독이 10수년 전 어린 단원들에게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까지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뭐 연극계 대부로 알려진 이 감독의 성폭력 파문에서 한국 극작가협회는 이 감독을 제명하기도 했고요. 예. 이윤택 감독은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문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오늘 직접 공개 사과를 한다고 하네요. 이윤택 감독이 공개 사과를. 네. 큰 뉴스네요.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GM이 군산공장을 먼저 폐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노조는 한국 GM의 위기는 부실 경영 때문이라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총파업을 포함한 전체 경영진들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예, 설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 첫 인터뷰는 앞으로 우리 경제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안부터 체크해보죠. 한국 GM 문제입니다. 한국 GM이 군산공장을 결국 설 직전에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한국 GM은 버틸 수 없을 만큼 적자가 심하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겁니다. 미국 본사가 이런 의사를 밝히는 와중에 우선적으로 군산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켜버린 건데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군산지회의 김재용 지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희 설 명절 저희와 같이 하는 상직 간부들과 그 부평에 있는 본사에서 천막에서 설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에 아예 못 내려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절 이틀 전에 그 공장 폐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저희 상직 간부들은 천막 들고 부평 본사 앞에 와서 지금 농성을 하다 보니 설 명절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추운 그 천막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지에 계시던 분도 설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오히려 우리 지회장님은 고향에서 설에 부평으로 올라오신 거네요. 예, 저도 태어난 곳이 군산이고 또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군산인데 처음으로 명절을 가족과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추운 천막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떡국은 못 드셨겠고. 떡국은 여기에서 자체에서 저희 지부장님 사모님께서 고생하신다고 와서 간단하게나마 먹고 저희들 장남들도 있다 보니 약소하게나마 차례상도 좀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떡국 드셨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공장은 노동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군산공장 안에서 일하는 직원은 약 2,000명 정도 되지만 1차, 2차, 3차까지 협력체 직원을 합치면 한 12,000명 정도 되고요. 또 가족까지 합치면 약 4만 명 정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군산 지역 전체 분위기가 지금 우울하겠는데요. 어떻게 전해집니까? 예. 군산에 있던 현대조선소가 작년에 또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또 이렇게 군산 공장 한국 GM마저도 이렇게 폐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산은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죽음의 도시라고 할 정도예요? 예, 저희가 현대조선소에서도 또 약 5,000명 정도 일자리를 또 잊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저희마저도 한 12,000명 정도 노동자들이 또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군산은 아마 그런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군산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죠? 제가 군산이 약 26만에서 27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4만 명이 다 이 GM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 거의 기혼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도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예. 직원들이 말하는 원인. 그러니까 직원들은 모이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어? 왜라고들 얘기하세요? 예. 경영진들은 저희들 가동률이 낮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매년 상승해서 고정비용 지출이 너무 컸다라는 게 지금 대표적인 이유로 본사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회사에서 일단 자료들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카덴 사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해놓고도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매출 대비 제조 원가 문제라든가 또 5%가 넘는 고금리의 이자로 지급한다라든가 글로벌 GM이 한국의 부품은 비싸게 팔고 또 완성치 않은 싸게 사가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영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5% 고리이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본사가 한국 GM에다가 한국 GM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돈을 꿔주는 형태로 주고 이자를 5%씩 가져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 문제. 또 부품은 본사가 한국 GM에다 비싸게 팔고 완성된 차는 싸게 가져가고 이런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한국 5% 매출 고금리가 넘어간 부분도요. 약 4년에 지금 약 4,600억을 지급했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GM도 미국 본사의 일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확한 분석은 안 되지만 하면 FTA 재협상이라든가 이런 통상 그런 압박을 가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는 공장 간 나라 간 경쟁
그런 부분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라 간 공장 간의 경쟁을 시켰다 본사가? 예. 대남만 사장도 뭐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GM 공장 중에 한국이 완전히 고임금 저효율 그런 그 공장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라 간에 각 나라 간별로 경쟁을 시켜서 고임금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조금씩 뭐 물량을 줄인다라든가 뭐 철수 끝도 비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GM이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 공장이 있잖아요. 예. 한국은 보니까 임금도 계속 올려줘야 되고 세계 물량은 지금 점점 안 팔리는 쪽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공장에서 철수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직원들도 동의하세요? 예. 작년 임금 협상 때도 그랬고요. 또 이번 임단협에서도 또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20만 대 그 신차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 대신 우리 노동조합에서 최대한 빨리 임단협을 마무리 줘야 되고 우리한테 뭐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또 국가 경쟁 상대가 멕시코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 간 경쟁이 유발하면서 저희들이 만약에 또 모든 노동조합에서 양보를 않는다라든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라는 뜻을 은근히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조 나름의 자구 노력은 그동안 없었나요? 아닙니다. 작년 17년 임금 협상 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산 공장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임금 인상이나 또 성과급이 아니다. 미래발전 전망과 또 신차 투입을 해준다라면 몇 년 힘들더라도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신차 투입을 해달라는 얘기니까 본사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군요. 물량입니다. 그 물량인데 저희 군산 공장이 더욱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는 원래 군산 공장은 약 수출의 한 70% 정도를 유럽에다 수출했었습니다. 근데 약 2013년도인가요? 그때 유럽을 철수한다라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군산 공장은 수출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부터 회사에서는 저희 군산 공장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정을 좀 해달라. 우리 임금 좀 덜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고. 사장 입에서는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군산 공장에는 계획이 없다. 그 부분을 작년부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 임금은 작년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오른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는 군산공장 폐쇄부터 시작해서 GM의 한국 철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노동자들은 보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GM이 그동안 군산공장에 했던 행동으로 봐서는 몇 년 안에 철수는 한다라고 봅니다. 정부의 지원 요청이 부족하다라든가 했을 때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산업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요. 한국 GM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수가 3만이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동자 수를 다 합치면 15만 7천 명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종사자의 45%가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GM 본사 요구처럼 우리 정부가 대책 없이 지원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노조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뭔가요? 저희 솔직히 정부가 그 군산 공장과 또 한국 GM을 회생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GM 자본 특성상 투자보다는 이렇게 정부에 계속 지원 요청만 하고 또 나중에 철수한다는 또 소리를 다시 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경영에 대하여 정부나 또 산업은행에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과 또 법적인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한들 몇 년 지나면 또 이 소리 할 거다. 똑같은 일은 또 반복될 거다. 맞습니다. 정부가 일단 경영을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개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매출 대비 제조 원가라든가 고금리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법을 강화하든 해야 제2의 쌍용차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쌍용차도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술만 빼먹고 이전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 GM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잘 들고 오느냐,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작정적인 지원보다는 반드시 경영이든 모든 것을 제도적 보완과 법적인 것을 마련한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들 여론은 사실은 좀 싸늘합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했고 지원해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별 소용없이 무너진 기업들도 많았고 결국은 다 국민들 혈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지원해주지 말자라는 여론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002년도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솔직히 저희가 대우자동차 시절에
헐값 매각 논란을 충분히 일으켰습니다. 예, 그 당시에 노동조합에서도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일정 부분 대우 자동차를 정상화 시켜놓고 매각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했는데 예. GM에 약 5,500억인가요? 그 정도의 완전 헐값 매각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환을 연장해준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왔던 거고요. 그 이후로 저희 노동자들도 임금 동결도 됐고 단체 배당 유보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GM에서는 신규 투자를 하기보다는 예. 그냥 그 정부 상대로 이런 돈을 빌려달라 뭐라 이런 상황으로만 나갔다 뿐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일 억울한 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은 알지만 휴무 한 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우차 때부터 계셨어요, 우리 지 회장님은? 예, 제가 96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대우차가 GM에 헐값 매각되던 그 순간도 생생히 기억을 하시는 거군요. 예, 당연하죠. GM 예. 사모펀드에 우리 대우차가 넘어간다. 이게 과연 이쪽으로 팔리는 게 맞느냐,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 그 당시에는 전체 한국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호응도 못 받은 게 있었지만 예. 그 당시 정권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해외 매각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띄워졌다.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예, 얘기들을 요새 맞습니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당정이 고용 재난 지역으로 군산을 선포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요. 군산 지역 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예. 힘내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국 금속노조 한국 GM지부 군산지회의 김재홍 지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떡국은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살이 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진짜 연휴? 갑자기 방금 전에 그 얘기 하셨지만, 아이는 네. 떡국을 3그릇 먹었다고 나이가 3살을 더 먹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순수해요. 역시 아이들. 아니요, 세뱃돈을 더 받기 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안 먹은 사람들은 안 먹는 겁니까, 나이? 아니요, 그렇게 해도 먹긴 먹겠죠. 설 연휴. 사실 평창올림픽 중계 보느라고 네. 지루한 줄 모르고 보냈다. 고향에 안 간 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먹고 자고 평창 동계올림픽 TV 중계 보고.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것만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컬링이 제일 재밌었다. 컬링의 컬링. 재발견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진짜로 이번에 컬링의 재발견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특히 김트리오. 너무 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구 중계 보는 느낌이었어요. 예. 너무 복잡해, 경기룰이. 저는 보다가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요.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톡 치고, 잘해 놓으면 또 톡 치고. 네.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오늘 테니스도 배워야 되죠. 컬링도 배워야 되죠. 배울 거 되게 많습니다. 테니스는 좀 참으셔야 됩니다. 체력이.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의 행간은 설 연휴에 국민을 웃고 울게 한 평창올림픽 3가지 장면. 3가지 장면. 네, 이걸 한번 꼽아봤습니다. 3가지 장면. 첫 번째 장면은 뭡니까? 첫 번째 장면은 2명의 우사인 볼트가 있었다입니다. 우사인 볼트면은 그 육상 선수요? 네,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죠. 예. 경기 막판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면서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 동계올림픽에도 볼트에 비유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스켈레톤의 우사인 볼트, 윤성빈 선수, 금메달리스트. 아시아 선수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죠. 예. 근데 경기 보셨죠? 봤습니다. 저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경기를 봤거든요. 저는 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속도가. 왜냐하면은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보통 0.0 몇 초 차이로 금은 동이 갈리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싱거웠어요. 2위와 1.63초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걸 달리기로 비유하면요. 50m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어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금메달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더군다나 스켈레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주최한 국가의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 트랙에서 많이 움직여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전혀 듣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로 깨끗하게 잘했기 거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성빈 선수가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10년 동안
우사인 볼트에 비유됐던 선수가 두크루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스켈레톤 선수. 예. 어떻게 두크루스를 볼트와 비유하느냐. 두크루스가 훨씬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성빈이. 이번에 두크루스 꺾고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볼트보다 두크루스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네요. 윤성빈이. 근데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시작한 지 맞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게요. 전설이 됐어요. 네. 윤성빈 선수. 또 한 명의 우사인 볼트는 누굽니까? 최민정 선수입니다. 아, 진짜 잘했어요. 예,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이 금메달을 땄죠. 근데 저는 이 최민정 선수한테 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사실은 500m에서 실격을 당하는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고 우울해졌을 법한 상황에서 그걸 다 털고 딴 금메달이잖아요. 별명이요. 얼음공주래요. 얼음공주. 멘탈이 강해서. 예, 얼굴 표정도 변화가 없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막 눈물 펑펑 흘리던데요. 예. 근데 막판에 한 몇 바퀴 남겨놓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스피드로 이 다른 선수들을 앞질러 갔잖아요. 막판 스퍼트가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기아 변속하는 줄 알았다. 저도 정말 그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기아 변속하는 듯이 막 튀어나가는 그 스퍼트. 그러니까 얼음판을 볼트처럼 뛰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두 명의 우사인 볼트 감동의 첫 장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감동의 장면, 두 번째 인상 깊은 장면은 울 줄 알았지만 활짝 웃었던 선수가 있었다입니다. 울 줄 알았지만 웃었다? 네. 얼음공주 최민정 선수가 눈물 펑펑 쏟을 때 4위로 들어오고도 격려를 해준 선수 있었죠. 아, 김아랑 선수. 예. 여자 대표팀 맏언니라고 불리는데요. 예. 과거 우리 선수 모습 보면은 메달을 딴 선수는 감격의 눈물, 못 딴 선수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메달 못 따도 굉장히 좀 쿨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최 선수를 오히려 김 선수가 안아주면서 잘했다 격려도 해주고 이런 모습 보면서 막 그 댓글에요.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너무 성격 좋아. 아, 그런 댓글도 달렸어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럽니다. 김아랑 선수. 네. 그러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했으면 메달과 관계없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즐겼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김아랑의. 그런데 그런 내공이 쉽지 않죠. 그렇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임효준 선수. 임효준 선수는 이제 금메달 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헝가리 선수에게 반칙을 당해서 서유라 선수와 함께 넘어졌잖아요. 거기서 넘어졌죠. 그러니까 서유라 선수는 동메달을 그나마 땄거든요. 예. 근데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굉장히 속상하죠. 속상하죠. 근데 경기가 끝난 뒤에 툭툭 털어버리고 개주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서유라 선수를 오히려 격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맞아요. 울 줄 알았는데 웃게 한 선수, 웃었던 선수 두 번째 장면으로 꼽으셨고 평창올림픽 마지막 장면은 어떤 거요? 마지막 장면은 웃을 줄 알았지만 결국 울었던 사람도 있었다입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울고만 사람? 네. 누구요? 도종환 문체부 장관하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쇼트트랙의 전매 특허라고 불리는 기술이 날 들이밀기잖아요. 네, 경기 막판에 이렇게 발 쑥 내밀잖아요. 그렇죠. 그게 98년도에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m 결승에서 김동성 선수가 보여줬던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올림픽에선 얼굴 들이밀기 신공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당사자로 꼽힙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취지는 좋았어요. 가서 응원해 주겠다. 이걸로 네. 간 것까진 좋았는데 그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일본과 여자 선수들이 경기에서 졌거든요. 네. 막 눈물 펑펑 흘릴 때 그때 도종환 장관이 벤치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장관 의식하느라고 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세리머니도 못하고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래서 괜히 거기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을 샀고요. 예. 박영선 의원도 윤성비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출입 통제된 장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게요. 이것 때문에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에 그러니까 휩싸였습니다. 티켓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출입이 통제돼서 부모도 못 들어가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사진을 찍었느냐 이게 네. 지금 논란이 된 거죠. 또 딱 중계 장면에 얼굴이 보이는 바람에 오히려 더 논란이 커졌죠. 여기까지 울고 웃은 사람들 설 명절 평창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672님 잘 먹고 잘 살던 경영진은 어딜 가고 왜 노동자만 이 혹한의 거리로 나서야 됩니까? GM 얘기요. 박성근님은 정부 지원 절대 반대한다는 문자도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들으면서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설 연휴 동안 평창 보면서 이 장면 기억났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요. 뭐 킴부탱 선수하고 최민정이 시상대에서 손하트하는 모습 이런 거 인상적이었다 문자 들어오고, 또 군산에서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김성진님, 연이은 공장 폐쇄로 살얼음 걷는 기분입니다. 다른 업종들까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 지금 군산은. 이런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설 민심, 여러분의 설 민심 또 평창 소감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2부에서는 정치권이 느낀 설 민심부터 좀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밥상머리 명절 민심이란 게 정치권의 풍향계 같은 거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더 바싹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심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1, 2, 3당까지 체크하겠습니다. 각 당이 파악한 설 민심 들어보시고요. 연휴 동안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곳은 평창. 그중에서도 쇼트트랙입니다. 최민정 선수 참 잘했고 심석희 선수 넘어져서 참 안타까웠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본 분, 전희경 해설위원. 알고 보니까요, 전희경 해설위원은 이번에 해설위원이면서 동시에 싱가포르 팀의 감독 자격으로 왔다고 합니다. 전희경 감독인 거 알고 계셨어요? 예, 전희경 해설위원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명절 연휴에 모아지는 여론은요, 민심의 풍향계입니다. 여러분은 밥상머리에서 어떤 얘기들 나누셨나요? 우선은 평창 동계올림픽 볼거리가 워낙 풍성했고, 또 정치권은 설 직전에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출범하면서 지방선거 구도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큰 관심사도 있었죠. 자, 여러분 집안의 민심은 어땠는지 문자를 좀 받으면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악한 그 지역의 민심, 여러분 집안의 민심 보내주시고요. 그 사이에 정치권이 읽은 민심 직접 들어보죠. 5개 당을 모두 연결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오늘은 1, 2, 3당까지 연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원내부대표 연결을 하죠.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이고, 저는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당이 느끼는 설 민심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원래 그 설 끝나면 국회의원들한테, 이 정치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설 민심. 예. 그거 다 아전 인수예요. 다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겁니까? 그럼요, 다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여당에서 볼 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섞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와 응원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에 여러 악재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예.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선수 참여가 안 한다든지, 예. 소련도 국가 단위로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게 평창 흥행에 상당히 이제 악재였고요. 있었죠. 또 북한의 어떤 안보 위협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사안이었는데, 예. 이런 문제가 대략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평창 올림픽이 스타트가 돼서 예. 많은 흥행과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우려했던 안보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화해와 대화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예.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다 컨트롤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그런 계획과 다짐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는 아직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운전자론, 한반도 운전자론 잘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잘하고 있다. 기대와 응원이 더 많은 민심이었다. 네. 근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 논평 어제 들으셨어요? 예, 들었어요.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떠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설이었다. 이렇게 예. 야당은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전인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이 아전인수를 넘어서서 자기 최면을 거는 수준인 것 같고.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최면 수준이다? 이게 지금 모두가 평창올림픽 성공을 바라는데, 예. 이 평양올림픽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스스로가 갇혀가지고요. 진짜로 평양올림픽이 되길 바라는 푸닥거리하는 수준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야당이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모이는 그쪽에 더 열심히 가서 예. 응원도 하고 또 자기들
이 평창올림픽 성공을 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홍보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사실 거의 안 보입니다. 이 응원하는 물결 속에서도 자유한국당 안 보이고요. 예.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런 악담만 들어놓으시니까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성공하라고 바라고 있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다라고 그 푸닥거리를 해버리시면 푸닥거리하는 수준이다. 아전 인수다. 뒤에 네. 정태욱 대변인 나오시거든요. 정태욱 의원. 제가 그 부분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고. 네, 그래 주세요. 이제 설 지나고 올림픽 끝나고 나면 정치권의 지방선거 모드로 접어듭니다.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까지 공식 출범을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다당 체제로 이제 재편이 됐습니다. 이 정치판, 정치 구도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그 정치권의 이합 집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이합 집산으로 보고 계신다. 바른미래당과 네, 민주평화당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정치적으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동안은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당 프레임에 갇혀서 그 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가운데서 줄타기만 하려고 있었던 그 자세에서요. 한 그 18분 정도가 지금 그 민주평화당으로 나오셔서 그분들은 적어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그 여당이 맞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 그 대북 정책을 계속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벗어나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뭐 중도 보수 이렇게 보는데 그 바른미래당도 그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의 프레임, 악다군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푸닥거리 야당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여당으로서 더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목표니까 박용진 의원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한 몇 곳 정도를 지금 민주당은 목표로 삼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9+알파. 그렇죠. 9+알파.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는 뭡니까 그럼? 영남에서 그동안 못했던 그거는 꼭 좀 광역자치단체장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병이었던 지역 감정, 지역 구도가 깨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큰 의미니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수도권 저희가 지난번에 이루지 못했던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다 저희가 승리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고. 서울, 경기, 인천 다. 또 주도권을 그동안 뺏겼던 호남에서의 이것도 좀 찾아왔으면 좋겠고. 뭐 바람만 얘기하시라니까 좀 안 돼요. 그럼 9+알파인데 알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욕심이니까요. 역시 지금 광역단체장 중에서 서울시장 가장 관심 높은 곳은 서울시장인데 여기 민주당 수성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자체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죠.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건 또 국민 민심이라고 하는 건 절대 장담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나 저희가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서울 시민들 보시기에 아이고 예쁘다 잘한다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내부 경선을 통해서 눈살찌 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서울 장담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부에서 잡음이 발생하면 수성 쉽지 않을 거다.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또 야당이 단일화 프레임을 작동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대표 등판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기고 보자 프레임에 이제 시작이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해서 야당 후보들 간의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색깔이 비슷한 정의당에서 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되면, 개혁적인 진영에서는 표의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또 지금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서울시장은 우리 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민심 박용진 의원의 아까 아전인수식이라고 하셨는데 감안하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당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제1야당으로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 만나보죠. 정태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설 잘 쉬셨어요? 저 뭐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돌아왔습니다. 설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은? 그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명절 분위기가 많이 활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보통 명절이 되면은 거리에 차나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극장 같은데 뭐 색동옷을 입은 사람이 다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활력이 예. 그 원인이 뭐 있겠느냐? 뭐 그 최저임금제라고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 생활이나 이제 경영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가졌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그 차례 지내면서 우리 제 조카 애들 이래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북한 아까 이 민주당 대변인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내부대표입니다. 그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 때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를 보인 건 아닌가 그런 것 측면 하나 하고 또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성급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까지가 민심이고 제가 생각하기는 정상회담을 어제 갑자기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는데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죠.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항상 이래 말을 쉽게 바꿉니다. 옛날 작년에도 6월 29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이래 화성 14호입니까? 쏘고나니까 국제가 공제가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을 하겠다 해놔놓고 그다음부터 나흘 후인가 7월 4일 날은 신베를린 선언이라가 엄청난 대북 유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말바꾸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하고 우리가 모르는 데서 아마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 북한의 요구 조건이 워낙 강하니까. 강하니까 아마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실제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른 협상을 엄청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데 어떤 정보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속도 조절과 말 바꾸기는 다른 건데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묻지 말아라라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얻는데 국민들이 한테 이야기할 때는 속도 조절이나 이야기 해놔놓고 실제로는 아마 정상회담을 서두르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바꾸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과 어떤 공조 체제를 다시 확인하는 측면에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이제 같이 가자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표현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이 정부가 여러 가지 겉으로 국민들한테는 속도 조절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떻게든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조바심을 내가 협상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파악하는 민심은 그렇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앞서서 이제 민주당 이야기 들으셨지만 지금 야당이 국정 운영을 적극 도와야 되는 게 지금 민심이다. 기대와 응원이 더 많다라는 여당이 파악한 민심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동의 못 하십니까? 글쎄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가 많이 다르겠지만은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과도하게 독주, 독선, 그리고 또 여러 국정에서 무능력한 부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독주, 독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보복을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동을 걸어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 의원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다가오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권 심판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그거를 이 정부는 카플라지라 그럽니까? 이게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개헌 국민투표 개헌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 구조에 대한 건 빼버리고 이상한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이런 지방분권 중요한데 그거는 헌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률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정상적인
지방선거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 실정 1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 추석 민심만 해도 국정농단의 여파 때문에 보수 야권 괴멸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동의하셨잖아요. 정태욱 의원도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것 자체가 벌써 보수가 괴멸됐죠. 그리고 또 보수가 분열됐고 그렇기 때문에 괴멸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진통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여당 체질에서 야당 체질로 포수를 지금 바꿔가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현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실정과 무능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교적 힘을 차려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지율은 여전히 10%에서 20% 박스권에 갇혀 있던데 이거는 벗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 20대 총선 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지지율이 보면은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약 한 35% 정도 지지를 받았고 그때 당시 민주당이 약 한 25%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은 여야가 지지율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의석도 한 석 차이였고. 열어봐야 안다. 사전 지지율은 의미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20% 아래 위로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약 한 5% 정도만 올라가고 민주당이 지금 40%라는데 한 35% 정도 되면은 막상 지방선거 때 가면은 항상 여당은 여론조사하면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호각지세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6+알파, 6+알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당 차원에서도 이 정도 보세요, 목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제가 되면 달라질 거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막상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은 6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이 창당했거든요. 범보수 진영이 이게 양분되는 거 아니냐. 보수 지지하던 표 갈라지는 거 아니냐. 특히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보수, 진짜 보수라면 우리 지지할 거다. 우리가 대안이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위협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지역구인 대구에서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요. 아마 수도권에서는 일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자체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기본적으로 여야 완전히 두 개 분야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제3당의 존재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여야 지지율 외에 또 어느 일정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6석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변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을 거다. 바른미래당이. 근데 지금 한국당은 서울시장에서 마땅한 후보 못 찾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PK에서 아직 적당한 후보 못 찾고 있고 그래서 결국 두 지역에서는 연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가능성 지금 있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본 스탠스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연대가 없다. 그런 스탠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는 바른미래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너무 오락가락 했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하고. 무슨 협상을 시작할 때는 야당으로 시작해가, 마지막에 가서는 여당 되고,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지역 민심, 호남이라는 지역 민심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갈팡질팡을 했었는데, 이번에 차라리 둘러짝 갈라져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정당의 바람직한 방향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제대로 된 야당의 지위를 두고 선의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미래당은 보면은 예. 항상 양비론 옛날에 국민의당 했듯이 뭐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고 이쪽도 잘못했고 저쪽도 잘못했다 이런 양비론 양심으로 가면은 미래가 없다 이런 미래가 생각합니다. 없다. 양비론으로 가서 미래가 없다. 조언까지 지금 해주셨어요. 바른미래당 뒤에 나오실 텐데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파악한 민심 여기까지 듣죠. 정태욱 대변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바른미래당 바로 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맡으셨어요. 김관영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관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13일에 창당했죠, 바른미래당.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일주일도 안 된 거네요, 사실. 네네. 이 줄임말이 뭡니까? 중앙선관위에 지금 등록이 오늘 돼요? 예. 바른미래당을 미래당으로 하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 그럼 줄이면 바른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바른미래당이라고 그냥 불러주십시오. 그냥 풀네임으로 바른미래당. 예. 좋습니다. 바른미래당. 어떻게 이번 설 명절에 밥상머리에 좀 화제가 됐다고 해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 지역구인 호남에 가보면 집권을 위해서는 위원 확대가 불가피하고 또 호남만으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당과 합당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분열된 것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되어봐라, 잘해봐라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중도 진보 정당이다. 이런 좀 분명한 색깔이 있는데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색깔을 모르겠다. 이런 민심도 있더라고요. 민평당에서는 아예 바른미래당을 한국당 이중대다 이러고 홍준표 대표는 사입이 우파다 이렇게까지 폄하를 하던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두 당이 저희 당을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려워서? 예, 그리고 특히 민평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중도 개혁 정당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어떻게 갑자기 진보 정당이 됐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자꾸 바른미래당을 이 자유한국당하고 붙이면서 이 보수 쪽으로 분류를 하면서 자기들은 진보 쪽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분류를 합니다. 보수 쪽 아니에요? 바른미래당? 범보수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요. 중도개혁 정당을 저희가 명확히 지향하고 있고요. 이번에 의석을 보더라도 지금 21석 9석인데요. 저희 당 안에 과거에 지금 가장 진보적이 당내에서 과거 국민의당에서 진보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최이배 의원이라든가 권은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저희 당에 그대로 계십니다. 국민의당에서 21분 가셨고 바른정당에서 9석이니까 그렇군요. 민평당에서는 자꾸 이 현재 호남에 인기 있는 민주당의 그 그늘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바른미래당을 자꾸 자유한국당하고 붙이려고 해가지고 거기서 호남에서 표를 득표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실제로 호남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저희가 뭐 민평당보다 바른미래당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이중대, 사이비 우파 이거 다 말 안 된다. 우리는 중도 개혁파다. 이런 말씀. 바른미래당 김관영 사무총장. 그나저나 정당에게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 선택 받고 그 힘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건데 신생 정당한테는 더 중요하잖아요. 더 절실하죠. 일단 광역단체장 후보를 17개 전 지역에서 다 내겠다. 이게 공식적인 겁니까? 이 얘기는? 네, 저희가 17개 저희 다 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거하고 또 당선되는 건 다른 문제인데 김관영 의원님 의미 있는 승리의 기준을 그럼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저는 광역단체장 저희가 3석에서 4석 정도는 얻는다고 하고 또 전국 지지율 이번에 25% 이상 얻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의미 있는 선전이라고 보고요. 전국 정당 지지율이 만약에 30%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2등으로 된다고 하면은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좀 띄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3, 4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등판론은 이거는 불가피한 거다라는 여론 나오고 있죠, 당 안에서. 저희 당에서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등판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예. 안 전 대표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답니까? 그쪽에 답은 옵니까? 아직 명확한 답은 하지 않으셨고요. 예. 안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 중. 김관영 의원 개인적으로 나가셔야 된다 생각해요?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나가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 헌신해오고 노력한 그런 일관된 메시지와도 맞지 않는가 싶고요. 예,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전국적인 관심도 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장 내에 그 밑에 있는 기초단체장들까지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서울시장 출마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나갔다가 혹시라도 안 되면 정말 이거 대선까지 나갔던 분인데 서울시장 안 되면 사실 그걸로 정치 인생 끝이기 때문에 상당한 도전이거든요. 상당한 도전.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도전, 끊임없는 도전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직생의 각오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가닥 잡힌 것 같은데요. 가닥을 뭐 잡혔다기보다는 하여간 많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시는데요. 특히 당 창당 이후에 그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면서 그 출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안 대표가 일관되게 당에서 어떤 결정이라도 하고 결정을 해주면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실상은 가고 있는.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짧은 질문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아까 전에 국민의당에서 21석 가고 바른정당에서 9석 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파 아니다, 범보수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데 대해서는 두 정파가 그러니까 이제 갈라져서 이제 합친 두 정파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모을 것이냐.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생각이 다른 두 정파가 모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남북 관계에 관해서도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은 하나 안 됐죠. 뭐 완전한 화학적 결합이 아직은 지금 뭐 상당한 지 지금 불과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특히 이 대북 문제와 안보 문제에 관해서 내부의 치열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 사실은 이번 부분이 정리돼야 하는 게 신생정당의 숙제라는 거. 이런 민심도 지금 청취자 문자로 들어온다는 거 전달드리면서 김관영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바른미래당까지 세 당이 파악한 설민심 확인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세 당이 파악한 설민심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지역 민심, 여러분 집안 민심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김경진님은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 분들 생각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잘못됐다는 얘기에 다들 동의하셔서 이번 설에 다들 동의하셔서 놀랐습니다. 그러셨고요. 기인님은 여기는 창원입니다. 친척들이 정치 얘기는 자제했습니다만 그래도 홍준표 대표의 품격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 2대1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래요? 2501님 20, 30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쇠비를 최저임금으로 낮춰야 된다는 요거 지금 국민청원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하셨고요. 이철희님은 지방에 사는 분들은 부동산 오르지도 않는데 정부에서 보유세니 재산세니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요런 민심도 전해오셨습니다. 김옥환님은 아까 정태욱 자유한국당 대변인께서 활력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 영화관에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평창올림픽 보느라 중계 보느라 영화 보러 안 간 거예요. 사실 저도 요 얘기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중계를 하니까 영화관에 많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GM 얘기 참 많이 들어오네요. 차경민님, 김성진님, 6506님 외 많은 분들이 노동자들은 참 안 됐지만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상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떡국은 몇 그릇 드셨습니까? 3그릇 먹었어요. 3그릇. 예. 3살 드셨군요. 예. 아까 김성환 씨 아들 논리에 의하면 3살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아, 그런 겁니까? 올림픽도 열심히 보시고요. 예, 뭐 눈이 아파서 예. 더 이제 올해는 못 보겠더라고요. 계속 재방송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예. 또 뉴스는 따로 또 봐야 되고 하니까. 예. 아, 우리 쇼트트랙 팀 정말 잘했고요. 잘하더라고요. 잘했어요. 예, 어제 그 고다이라 선수와 이상하 선수 어깨 동무도 저는 인상적이었고 뭐 금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고다이라 선수가 울고 있는 이상하 선수한테 와서 너 잘했어. 두 사람이 1살 차이거든요, 예. 사실. 난 아직도 널 존경해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 이게 스포츠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평창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 어제는 정말 갔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늘 기자수첩에서도 올림픽 얘기를 좀 하신다면서요. 오늘 올림픽에 대해서 정치 사회학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 개막 직전에 북한이 참가하겠다라는 희망을 제시하면서 예. 이 올림픽에 민족의 가치, 평화의 가치를 접목시켜 보려는 게 민심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갑작스레 전개되면서 약간의 혼선도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특히 보수 야당, 특히 제1야당 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번 평창 올림픽을 철저하게 권력의 헤게모니 내지는 정파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접근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평양 올림픽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오늘 평양 올림픽으로 둔갑한 우리의 평창 올림픽이 개막하는 날입니다. 개막식에 참가는 하겠지만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발언이죠. 예. 표정을 보니까 어디 장례식에 간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평양올림픽으로 몰고 가는데 올인했습니다. 예, 예. 남북선수단의 한반도기 공동 입장 얘기가 나오니까 올림픽에 태극기가 실종됐다라고 했는데 올림픽 경기장 내에 태극기가 너무 넘쳐나서 뻘쭘해졌고 그러게요. 서열 2위에 김영남 온다니까 그 사람은 그저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 공연단장인 현송월만도 못하다라고 이제 깎아내렸는데 김 여장이 왔어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최측근 실세라는 김정 씨가 온 거죠. 네. 참 대단한 게 제1야당이 이 자유한국당이 한 달 내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말 끈질겨요. 그러다가 또 뭐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반대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낸 또 튀는 국회의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IOC는 북한을 올림픽에 참여시키면서 평창올림픽 판을 키우려고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막 끌어들이려고만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엉뚱한 서한을 보냈다가 이제 뻘쭘해지고 그러게요. 또 사진 찍으러 또 갔더군요. 그래도. 예. 그다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이건 스포츠 정신의 훼손이다라고 젊은 층을 계속 부추기면서 북한한테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단합된 팀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응원이 그쪽으로 또 쏠렸어요. 네, 그래서 네.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외국에서 나올 정도로. 예. 그러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라고요? 자기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탄다니까 그것도 못하게 방해한 사람들인데 뭐 오죽하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또 당연한 일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아무튼 정상회담 이거 이적행위다 또 강변을 했는데 국민의 77%가 남북 정상회담을 찬성하는 걸로 나오고 또 속된 말로 뻘쭘해지는 순간이었고 우리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렇게 함부로 접근할 건 아니다라고 그러게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소동이 벌어질 때마다 덕 좀 보려고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만은 어려웠죠. 결국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에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한 사랑방 여론이 좀 뜨거워지게 바라면서 예, 바라면서 한 게 아닌가. 흑색 선전을 계속 퍼뜨리려고 했던 목적인 건 알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과 스포츠와 정치 얘기를 하시니까 예. 저는 이제 과거 사례들이 떠올라요. 사실 올림픽 역사를 쭉 보면은 올림픽을 정치적 헤게모니로 이용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죠. 많았죠. 그러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독재 권력이 자기의 흉험한 정체를 감추고 정치적 지지를 국제적인 지지를 끌어내려고 올림픽을 이용한 거. 독재 정권이 어떤 사례 있어요? 1936년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 그다음에 요건 잘 모르시겠지만 1940년 일본 도쿄의 하계 올림픽. 예. 요거 전쟁 준비를 하면서 1940년. 근데 이것은 중일 전쟁으로 올림픽이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념이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올림픽을 통해서 국력을 과시하고 세계 지배 헤게모니 싸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건 어떤 올림픽이 그랬죠? 1980년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 예. 이때는 대만을 갖다가 깎아내리면서 밀어내고 중국을 갖다 끌어들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이거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고 해서 서방 64개국이 출전을 거부했죠. 완전 반쪽 올림픽이 됐던. 여기에 복수를 하려고 1984년 미국 LA 올림픽 때는 공산권 14개국이 또 참가하고. 안 나왔던. 아주 극단적인 예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올림픽을 테러의 타겟으로 삼은 경우도 있죠. 그 유명한 미넨 올림픽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정말 끔찍한. 그런 점에서 이번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개최국 내부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다투기 위해서 정파 세력이 올림픽을 훼손시켜도 좋으니 그냥 뭐든 헐뜯어보자라면서 달려든 케이스가 이번 평창올림픽이에요. 내부 갈등으로. 그러게요. 아주 올림픽의 획기적인 연구 사례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을 국가 지배 권력이 애국주의를 이끌어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별로 연구 대상 안 될 것 같은 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올림픽 열기 상당히 뜨겁고 누가 이거를 평양올림픽이라고 더 이상 하는 사람 없는데.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올림픽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서 오염될 뻔한 것을 또 국민이 지켜낸 그런 올림픽이 돼버렸어요. 과거와 달리 미디어가 발전하고 시민 스스로가 미디어를 확보한 상태에서 과거처럼 쉽게 이용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스포츠가 시대 발전에 따라 이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행위, 즐거움을 누리는 행위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단일팀 할 때도 우리 정부가 당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제1야당이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해도 잘 몰고 가지질 않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새로운 시대 변화를 잘 인식하고 다음 또 스포츠 재전들을 준비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기자 수첩 변상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 연휴 동안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곳 평창이고요. 이번 주 역시 평창의 감독은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화제 인터뷰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종목, 쇼트트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쇼트트랙 경기장이 뜨겁게 달아올 예정인데요. 남자 500m에 임효준, 황대헌, 서일아 선수 출전하고요. 여자는 최민정, 심석희, 김아랑 선수가 1000m 개인전 그리고 3000m 계주까지 내일 다 펼칩니다. 내일 밤이 상당히 들썩들썩할 것 같죠? 명절 후유증 좀 털어버릴 겸 우리 미리 한번 들썩여 보겠습니다. 쇼트트랙에서 4개의 금을 보유한 분, SBS 진희경 해설위원 연결을 해보죠. 진희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희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욱 대기자고 평창 얘기를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설 후유증 용서해 주시고요. 네. 전희경 위원님, TV에서 목소리는 일단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평창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식당에서요. 떡국도 줬고요. 네, 각종 윷놀이라든지. 윷놀이도 해요? 윷놀이도 그 선수들 편의시설 내부에서 윷놀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기차기 이렇게 해서 한국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도 마련돼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음식이 좀 다른 날보다는 좀 색달랐습니다. 색달하게 푸짐하게. 그러니까 외로운 줄 모르고 뜨겁게 보내셨네요. 설 명절은.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선수들이 참 잘했습니다. 우선 최민정 선수. 500m에서 실격당해가지고 과연 그 컨디션으로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보란 듯이 금메달. 현장에서도 짜릿하셨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500m 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 최민정 선수가 좀 집중을 많이 했었던 유독 애정을 가졌던 경기였는데 조금 아쉬웠고요. 1500은 워낙 잘 타는 종목이에요. 진짜 본인이 되게 자신 있어하는 종목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월등한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죠. 아니 그 막판 스퍼트 내는 모습 우리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정말 기아 변속하는 것처럼 막판에 튀어나가는 그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같은 쇼트트랙 선수가 보시기에.
뭐 끊임없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되지 않았을까. 최민정 선수는 타고난 것도 좀 있고요. 그렇죠. 원래 좀 천재과에 속하는데 거기다 노력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당할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천재과에 속하는데 거기다 노력까지. 네. 심석희 선수는 좀 걱정이에요. 혹시 어떻게 넘어지고 나서 컨디션 좀 체크해 보셨어요? 아니요, 넘어지고 나서는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도 좀 걱정이 살짝 되긴 하는데, 아직, 뭐 경기가 다 끝난 건 아니니까, 좀 빨리 좀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사실 대회 직전에 심석희 선수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재기량 발휘 못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뭐,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뭐, 쭉 지도를 해오던 분이고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코치 선생님이 당연히 영향이 되게 클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그녀 자신도 4년 동안 기다려온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뭐 꿋꿋하게 이겨내리라고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했고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건 솔직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일단 경기의 반이 지났으니까 좀 더 이렇게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4522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심석희 선수 가서 많이 좀 격려해 주세요. 이런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격려가 참 이게 힘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거는 본인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이겨내야죠. 그래요. 전희경 해설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해설위원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직함을 하나 더 가지고 계세요.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감독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싱가포르 감독으로 가게 되셨어요? 뭐 코치 생활을 하려고 간 거는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부탁을 받아서 팀을 맡게 됐습니다. 부탁을 받아서. 일단 동남아시아라는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링크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있는 게 되게 다행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라에 아이스링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동남아 국가에서 빙상을 한다는 자체가 이례적인 거죠. 특이한 거죠. 네, 그렇죠. 뭐 그 나라에서도 이제 뭐 일단 동계 종목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관심도 없고. 링크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샤이엔 고 선수가 출전한 게 싱가포르 역사상 처음 동계올림픽 출전입니다. 여러분 1500m에 샤이엔 고라는 싱가포르 선수가 출전했는데 이게 싱가포르 역사상 첫 출전.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도 많이 갖게 되었고,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이제 나라에 이제 딱 선보여지는 그런 날이었고요. 어쨌든 뭐 이 선수를 계기로 싱가포르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어떤 쇼트트랙 붐이 좀 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샤이엔고 선수가 보니까 그 예선 3조 6명 중에 5등 했더라고요. 감독님으로서 감독이 보시기에 만족하십니까, 이 성적? 아니요. 이제 원래는 이제 목적은 목표는 한 바퀴가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게 목표였어요. 원래 이 선수가 장거리 선수는 아니고 500m, 1000m 정도밖에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실력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경기 올림픽 전에 한 달 정도를 이제 한국에 미리 들어와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름. 네, 근데 이제 기록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제 그날 이제 선두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 기록이었어요. 거기까지는 쫓아왔는데 그날 이제 중심을 살짝 잃으면서 이제 약간 간격이 확 벌어지면서 그걸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바퀴까지도 아니고 한 반 바퀴 차이도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잘했을 텐데. 있었는데 저는 되게 아쉬움이 남고요. 꼴찌는 안 했으니까 일단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희경 해설위원, 전희경 감독이 대단한 게,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에서도 한번 빙상 붐을 좀 일으켜보자. 워낙 침체되어 있는 그곳을 살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여기 감독직을 맡고 계시는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도 이제 싱가포르 출전해야죠. 네, 사실 저희 최종 목표는 베이징에 있었어요. 너무 갑자기 이제 올림픽 출전권이라는 해문이 주어져서, 그래서 저도 좀 준비할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 뭐 싱가포르 주니어 선수 중에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이 한두 명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지금 이제 세계 주니어 대회를 준비를 하느라 좀 한국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좀 기대되는 선수들이라서 뭐 제가 다시 돌아가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진짜 유치한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해도 될까요? 전희경 감독께 드리는 질문.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대한민국 팀과 싱가포르 팀이 같이 뛴다. 그럼 어디 응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되게 많이 받았고요. 예. 뭐 같은 교에서 경기를 한다 하면은, 네, 저는 일단 저의 본연의 의무를 일단은 다 하겠죠. 네, 싱가포르이죠. 감독인데. 네, 뭐 이렇게. 네, 운동을 시켰으니까, 훈련을 시켰고, 이제 제가 위치에 있는, 당연한 거죠. 네, 스포츠니까. 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마음 한편에는 좀, 한국 팀이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도 좋다. 이렇게 정답으로. 그럼. 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걸로. 선의의 경쟁. 네. 좋습니다. 전희경 해설위원. 남은 경기도 잘 해주시고요. 네네. 목이 조금 가라앉으실 수 있거든요. 목 관리도 잘 하시고요. 예. 네, 내일 있을 우리 쇼트트랙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평창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해설하랴, 감독하랴 바쁜 분. 전희경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청취자 박명생님,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파이팅입니다. 이런 문자들 주시고요. 새해 인사 뉴스쇼에 띄워주시는 2301님, 원용고님 외에 많은 분들도 고맙습니다. 오늘이요, 대동강 얼음도 녹는다는 우수입니다. 참 오지 않을 것 같은 봄, 이렇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연휴 후유증도 잘 극복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을 마지막은 노래로 좀 특별하게 맞춰볼까요? 김현철과 롤러코스터 봄이와 들으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내일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볼트에 비유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스켈레톤의 우사인 볼트, 윤성빈 선수, 금메달리스트. 아시아 선수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죠. 예. 근데 경기 보셨죠? 봤습니다. 저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경기를 봤거든요. 저는 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속도가. 왜냐하면은 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보통 0.0 몇 초 차이로 금은 동이 갈리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싱거웠어요. 2위와 1.63초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걸 달리기로 비유하면요, 50m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금메달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더군다나 스켈레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주최한 국가의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 트랙에서 많이 움직여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전혀 듣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로 깨끗하게 잘했기 거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가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10년 동안 우사인 볼트에 비유됐던 선수가 두크루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스켈레톤 선수. 예, 어떻게 두크루스를 볼트와 비유하느냐. 두크루스가 훨씬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성빈이. 이번에 두크루스 꺾고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볼트보다 두크루스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네요, 윤성빈이. 근데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전설이 됐어요, 네. 윤성빈 선수. 또 한 명의 우사인 볼트는 누굽니까? 최민정 선수입니다. 진짜 잘했어요. 네,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이 금메달을 땄죠. 근데 저는 이 최민정 선수한테 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사실은 500m에서 실격을 당하는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고 우울해졌을 법한 상황에서 그걸 다 털고 딴 금메달이잖아요. 별명이요, 얼음공주래요. 얼음공주. 멘탈이 강해서. 네, 얼굴 표정도 변화가 없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막 눈물 펑펑 흘리던데요. 예. 근데 막판에 한 몇 바퀴 남겨놓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스피드로 이 다른 선수들을 앞질러 갔잖아요. 막판 스퍼트가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기아 변속하는 줄 알았다. 저도 정말 그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기아 변속하는 듯이 막 튀어나가는 그 스퍼트. 그러니까 얼음판을 볼트처럼 뛰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두 명의 우사인 볼트 감동의 첫 장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감동의 장면, 두 번째 인상 깊은 장면은 울 줄 알았지만 활짝 웃었던 선수가 있었다입니다. 울 줄 알았지만 웃었다? 네. 얼음공주 최민정 선수가 눈물 펑펑 쏟을 때 4위로 들어오고도 격려를 해준 선수 있었죠. 김아랑 선수. 예. 여자 대표팀 마더니라고 불리는데요. 예. 과거 우리 선수 모습 보면은 메달을 딴 선수는 감격의 눈물, 못 딴 선수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메달 못 따도 굉장히 좀 쿨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최 선수를 오히려 김 선수가 안아주면서 잘했다, 격려도 해주고. 이런 모습 보면서 막 그 댓글에요.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너무 성격 좋아. 그런 댓글도 달렸어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럽니다. 김아랑 선수. 네. 그러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했으면 메달과 관계없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즐겼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김아랑의. 그런데 그런 내공이 쉽지 않죠. 그렇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임효준 선수. 임효준 선수는 이제 금메달 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쇼트랙 1000m 결승에서 헝가리 선수에게 반칙을 당해서 서유라 선수와 함께 넘어졌잖아요. 거기서 넘어졌죠. 그러니까 서유라 선수는 동메달을 그나마 땄거든요. 예. 근데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굉장히 속상하죠. 속상하죠. 근데 경기가 끝난 뒤에 툭툭 털어버리고 개주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서유라 선수를 오히려 격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맞아요. 울 줄 알았는데 웃게 한 선수, 웃었던 선수 두 번째 장면으로 꼽으셨고 평창올림픽 마지막 장면은 어떤 거요? 마지막 장면은 웃을 줄 알았지만 결국 울었던 사람도 있었다입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울고만 사람? 네. 누구요? 도종환 문체부 장관하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쇼트랙의 전매 특허라고 불리는 기술이 날 들이밀기잖아요. 네, 경기 막판에 이렇게 발 쑥 내밀잖아요. 그렇죠. 그게 98년도에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m 결승에서 김동성 선수가 보여줬던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올림픽에선 얼굴 들이밀기 신공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당사자로 꼽힙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취지는 좋았어요. 가서 응원해 주겠다. 이걸로 간 것까진 좋았는데 그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일본을 제명하기도 했고요. 네. 이윤택 감독은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문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오늘 직접 공개 사과를 한다고 하네요. 이윤택 감독이 공개 사과를. 네. 큰 뉴스네요. 여기까지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GM이 군산공장을 먼저 폐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노조는 한국 GM의 위기는 부실 경영 때문이라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총파업을 포함한 전체 경영진들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예, 설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 첫 인터뷰는 앞으로 우리 경제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안부터 체크해보죠. 한국 GM 문제입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결국 설 직전에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한국 GM은 버틸 수 없을 만큼 적자가 심하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겁니다. 미국 본사가 이런 의사를 밝히는 와중에 우선적으로 군산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켜버린 건데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군산지회의 김재용 지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설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희 설명절 저희와 같이 하는 상직 간부들과 그 부평에 있는 본사에서 천막에서 설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에 아예 못 내려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절 이틀 전에 그 공장 폐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저희 상직 간부들은 천막 들고 부평 본사 앞에 와서 지금 농성을 하다 보니 설 명절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추운 그 천막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지에 계시던 분도 설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오히려 우리 지회장님은 고향에서 설에 부평으로 올라오신 거네요. 예, 저도 태어난 곳이 군산이고 또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군산인데 처음으로 명절을 가족과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추운 천막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떡국은 못 드셨겠고. 떡국은 여기에서 자체에서 저희 지부장님 사모님께서 고생하신다고 와서 간단하게나마 먹고 저희들 장남들도 있다 보니 약소하게나마 차례상도 좀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떡국 드셨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공장은 노동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군산공장 안에서 일하는 직원은 약 2,000명 정도 되지만 1차, 2차, 3차까지 협력업체 직원을 합치면 한 12,000명 정도 되고요. 또 가족까지 합치면 약 4만 명 정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군산 지역 전체 분위기가 지금 우울하겠는데요. 어떻게 전해집니까? 예. 군산에 있던 현대조선소가 작년에 또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또 이렇게 군산 공장 한국GM마저도 이렇게 폐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산은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죽음의 도시라고 할 정도예요?
예, 저희가 현대 주선소에서도 또 약 5천 명 정도 일자리를 또 잊었고요. 막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저희마저도 한 12,000명 정도 노동자들이 또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그간은 아마 그런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군산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죠? 제가 군산이 약 26만에서 27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4만 명이 다 이 GM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거의 기혼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도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예. 직원들이 말하는 원인. 그러니까 직원들은 모이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어? 왜라고들 얘기하세요. 예. 경영진들은 저희들 가동률이 낮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매년 상승해서 고정비용 지출이 너무 컸다라는 게 지금 대표적인 이유로 본사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회사에서 일단 자료들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카덴 사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해놓고도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뭐 매출 대비 제조 원가 문제라든가 또 5%가 넘는 고금리의 이자로 지급한다라든가 글로벌 GM이 한국의 부품은 비싸게 팔고 또 완성치 않은 싸게 사가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영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5% 고리 이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본사가 한국 GM에다가 한국 GM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돈을 꿔주는 형태로 주고 이자를 5%씩 가져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 문제. 또 부품은 본사가 한국 GM에다 비싸게 팔고 완성된 차는 싸게 가져가고 뭐 이런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한국 5% 매출 고금리가 넘어간 부분도요. 약 4년에 지금 약 4,600을 지급했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GM도 저 미국 본사의 일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정확한 분석은 안 되지만 하면 FTA 대비 재협상이라든가 이런 통상 압력 그런 압박을 가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는 공장 간 나라 간 경쟁 그런 부분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라 간 공장 간의 경쟁을 시켰다 본사가? 예. 대남만 사장도 뭐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GM 공장 중에 한국이 완전히 고임금 저효율 그런 그 공장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라 간에 각 나라 간별로 경쟁을 시켜서 고임금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조금씩 뭐 물량을 줄인다라든가 뭐 철수 뜻도 비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GM이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 공장이 있잖아요. 한국은 보니까 임금도 계속 올려줘야 되고 세계 물량은 지금 점점 안 팔리는 쪽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공장에서 철수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직원들도 동의하세요? 작년 임금 협상 때도 그랬고요. 또 이번 임단협에서도 또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20만 대 그 신차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 대신 우리 노동조합에서 최대한 빨리 임단협을 마무리 줘야 되고 우리한테 뭐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또 국가 경쟁 상대가 멕시코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 간 경쟁이 유발하면서 저희들이 만약에 또 모든 노동조합에서 양보를 않는다라든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라는 뜻을 은근히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조 나름의 자구 노력은 그동안 없었나요? 아닙니다. 작년 17년 임금 협상 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군산 공장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임금 인상이나 또 성과급이 아니다. 미래발전 전망과 또 신차 투입을 해준다라면 몇 년 힘들더라도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신차 투입을 해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본사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군요. 물량입니다. 그 물량인데 저희 군산 공장이 더욱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는 원래 군산 공장은 약 수출의 한 70% 정도를 유럽에다 수출했었습니다. 근데 약 2013년도인가요? 그때 유럽을 철수한다라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군산 공장은 수출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부터 회사에서는 저희 군산 공장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정을 좀 해달라. 우리 임금 좀 덜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고. 사장 입에서는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군산 공장에는 계획이 없다. 그 부분을 작년부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 임금은 작년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오른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는 군산공장 폐쇄부터 시작해서 GM의 한국 철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노동자들은 보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GM이 그동안 군산공장에 했던 행동으로 봐서는 몇 년 안에 철수는 한다라고 봅니다. 정부의 지원 요청이 부족하다라든가 했을 때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산업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요. 한국 GM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수가 3만이고
예.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동자 수를 다 합치면 15만 7천 명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종사자의 45%가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GM 본사 요구처럼 우리 정부가 대책 없이 지원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노조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뭔가요? 저희 솔직히 정부가 그 군산 공장과 또 한국 GM을 회생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GM 자본 특성상 예. 투자보다는 이렇게 정부에 계속 지원 요청만 하고 또 나중에 철수한다는 또 소리를 다시 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경영에 대하여 정부나 또 산업은행에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과 또 법적인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한들 몇 년 지나면 또 이 소리 할 거다. 예. 똑같은 일은 또 반복될 거다. 예, 맞습니다. 정부가 일단 경영을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개입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매출 대비 제조 원가라든가 예. 고금리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법을 강화하든 해야 제2의 쌍용차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쌍용차도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술만 빼먹고 이전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 GM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투자 계획을 어떻게 잘 들고 오느냐,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작정적인 지원보다는 반드시 경영이든 모든 것을 제도적 보완과 법적인 것을 마련한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들 여론은 사실은 좀 싸늘합니다. 예. 이런 경험을 몇 번 했고 지원해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별 소용없이 무너진 기업들도 많았고 결국은 다 국민들 혈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지원해주지 말자라는 여론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002년도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솔직히 저희가 대우자동차 시절에 헐값 매각 논란을 충분히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조합에서도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일정 부분 대우자동차를 정상화 시켜놓고 매각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했는데 GM에 약 5,500억인가요? 그 정도의 완전 헐값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환을 연장해 준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왔던 거고요. 그 이후로 저희 노동자들도 임금 동결도 됐고 단체 배당 유보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GM에서는 신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정부 상대로 이런 돈을 빌려달라 뭐라 이런 상황으로만 나갔다 뿐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일 억울한 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은 알지만 15만 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우차 때부터 계셨어요, 우리 지 회장님은? 예, 제가 96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대우차가 GM에 헐값 매각되던 그 순간도 생생히 기억을 하시는 거군요. 예, 당연하죠. GM 사모펀드에 우리 대우차가 넘어간다. 이게 과연 이쪽으로 팔리는 게 맞느냐,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 그 당시에는 전체 한국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호응도 못 받은 게 있었지만 그 당시 정권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해외 매각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요새 맞습니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당정이 고용 재난 지역으로 군산을 선포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요. 군산 지역 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힘내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한국 GM지부 군산지회의 김재홍 지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떡국은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살이 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진짜 연휴? 갑자기 방금 전에 그 얘기하셨지만, 아이는 떡국을 3그릇 먹었다고 나이가 3살을 더 먹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순수해요, 역시 아이들. 아니요, 세뱃돈을 더 받기 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안 먹은 사람들은 안 먹는 겁니까, 나이? 아니요, 그렇게 해도 먹긴 먹겠죠. 설 연휴 사실 평창올림픽 중계 보느라고 지루한 줄 모르고 보냈다. 고향에 안 간 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먹고 자고 평창 동계올림픽 TV 중계 보고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것만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컬링이 제일 재밌었다. 컬링의 재발견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진짜로 이번에 컬링의 재발견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특히 김트리오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구 중계 보는 느낌이었어요. 예, 예. 너무 복잡해, 경기 룰이. 저는 보다가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요.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톡 치고, 잘해 놓으면 또 톡 치고. 네.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오늘 테니스도 배워야 되죠. 컬링도 배워야 되죠. 배울 거 되게 많습니다. 테니스는 좀 참으셔야 됩니다. 체력이.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의 행간은 설 연휴에 국민을 웃고 울게 한 평창올림픽 3가지 장면. 3가지 장면. 네, 이걸 한번 꼽아봤습니다. 3가지 장면. 첫 번째 장면은 뭡니까? 첫 번째 장면은 2명의 우사인 볼트가 있었다입니다. 우사인 볼트면은 그 육상 선수요? 네,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죠. 예, 예. 경기 막판에 막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면서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 동계올림픽에도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편안한 설 연휴 보내셨습니까? 아마 그 어떤 명절 특선 영화보다도 더 짜릿한 올림픽 경기들 보면서 풍성한 명절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어젯밤 열린 이상화 선수의 레이스가 특히 그랬죠.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에 막혀서 3연속 금메달은 실패했습니다만 경기가 끝난 뒤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 모습에서 진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가, 진정한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도 올림픽의 감동은 이어질 테지만 정치권의 답답함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원랜드 특혜 채용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때문에 국회가 멈춰버린 지 벌써 열흘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도 함께 멈췄습니다. 오늘이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죠. 얼어서 멈춰버린 국회도 이제 그만 풀리기를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일상으로 돌아온 첫 월요일 첫 포인트 뭡니까? 네, 전설을 입증한 빙상 여제입니다. 이상화 선수 잘 달렸어요. 여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 근데 금메달은 못 땄습니다만 못지않은 은메달 따낸 거죠. 네, 금메달을 차지한 일본 고다이라 나오 선수와의 시간 대결이었는데요. 예. 100m까지의 기록은 오히려 이상화가 더 빨랐습니다. 예. 하지만 막판 레이스에서 뒤지면서 0.39초 차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러니까 초반에 스피드가 너무 나면서 네. 코너 돌 때 그 스피드를 주체 못하는 바람에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삐걱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상화 선수는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2연패를 했는데요. 예. 이후 중압감과 무릎 부상 등으로 은퇴를 고려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제의 경기 결과로 여전한 정상급 실력을 과시하고 예. 됐습니다. 4년 후 베이징 올림픽까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상화 선수는 지금 모르겠다. 올림픽이 끝났으니 일단은 쉬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경기다, 은퇴 경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은퇴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아직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금메달 딴 고다이라 선수가 이상화 선수 울고 있는데 다가가가지고 꼭 안아주면서 난 여전히 널 존경해. 잘했어라고 말해줬다는 그 장면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감동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요? 영화 국가대표 아시죠? 예. 그 국가대표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남자 스키점프 대표팀이 출전하거든요. 스키점프 오늘이군요. 네, 특히 막판까지 단체전 선수 구성이 안 돼서 애를 많이 태웠는데 다행히 국제스키연맹 등으로부터 구제를 받았다고 하네요. 예, 오늘 스키점프도 여러분 크게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우리 철강에 떨어진 미국의 관세 폭탄입니다. 연휴 동안 나온 큰 뉴스인데 좀 묻혔어요. 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 우리 철강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대상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모두 12개국인데요. 네. 이들 나라의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53%. 네. 그러니까 과도한 철강 수입이 미국 경제 약화 또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철강을 수출한 나라 가운데 전통적인 우방은 이번 관세 대상 12개국에 거의 들지 않았고요. 유독 한국만 포함됐다는 사실이 우려되는 대목이죠. 12개 나라는 빼줬는데 왜 우리만 넣었느냐 네. 이거죠. 앞서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 또 태양광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까지 발동하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그 측면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철강 제품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실제 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걱정이네요. 예,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이윤택의 뒤늦은 공개 사과입니다. 예, 연극계에 퍼진 미투 운동 속에 정말 대연출가 이윤택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이윤택 감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 폭로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었죠. 이 감독이 10수년 전 어린 단원들에게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까지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뭐 연극계 대부로 알려진 이 감독의 성폭력 파문에서 한국 극작가 협회는 이 감독